자, 이번 시간 수업은 세도 정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는 비정상적인 정치였습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은 바로 이 붕당의 어, 싸움이 아주 격화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다른 당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당이 권력을 독점하던 그러한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당이라는 말이고 전제적이라는 것은 어, 권력을 독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 특히 고위 관직을 하나의 당이 독점적으로 다 차지하는 걸 말을 해요. 그런 일당 전제적인 붕당 세력이 아주 커지죠. 비대하다는 것은 대단히 커졌다는 걸 말해요. 커질수록 당연히 왕권은 약화되겠죠. 왕권이 약화되니까 당연히 왕은 국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조종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특별한 임무를 신임하게 되고 그에게 왕권을 대행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왕을 제치고 혼자서 독차지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인물이 대부분이 왕의 외척, 그러니까 왕의 그 왕비의 집안이든지 또는 왕의 어머니 집안이든지 이렇게 왕의 외갓집하고 관련되어 있거나 처갓집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척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이 이 왕권을 대행했던 사람들이 외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도 정치는 흔히 외척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된 것은 순조 때 김조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 정치가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만영을 중심으로 한, 즉 순조가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이 조씨 집안에서 풍양 조씨 집안에서 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세자빈을요. 그렇게 되면서 순조 사후에 헌종이 즉위하자 그 헌종의 왕비 집안이었던 풍양 조씨 집안이 세도 정권을 운영하게 됩니다. 네, 헌종이 굉장히 단종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없었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정조의 배다른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죽기 전에 정조하고는 배다른 형제 관계에 있었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아들의 손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철종이었죠. 이런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는 왕실 가문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왕실에 좀 쓸만한 인물들은 대부분이 제거를 하거나 또는 전혀 이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묶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헌종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었죠. 그래서 이 안동 김씨가 바로 그 강화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일종의 머슴이죠.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위에 앉혀놔요. 바로 이 사람이 철종입니다. 철종 때 이 세조 정치가 가장 극심하지요. 안동 김씨에 의해서 이러한 권력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면 가문을 바탕으로 주로 혼인이나 이런 관계로 인척 관계로 얽혀 있었고 권력이나 이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 후기 최고의 정치 기구는 비변사예요. 비변사는 그 의정부하고 육조로 나뉘어서 의정부에서는 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의논을 하고 협조하는 관계에서요. 그리고 육조에서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실행을 하는 이러한 이원적인 체제로 되어 있었던 조선의 그 정치 구조를 이론화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로 다 합친 것이 바로 비변사였죠. 여러분도 앞전에 같이 공부했으니까 아시겠지요? 그 이 비변사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비변사의 그 관직이랄지 또는 이와 관련된 권력을 이런 가문 하나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잘 운영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이러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는 데만 활용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앞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바로 이러한 권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세조 정치의 폐단이 너무너무 심각했던 것입니다. 세도 정권은 일당 독재였습니다. 그 일당은 바로 노론 벽파였어요. 노론은 영조 시절에 사도세자의 죽음을 놓고 그 죽음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는 쪽과 그 다음에 좀 억울한 면이 있다. 동종적으로 보는 바로 이 벽파와 시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이죠. 같은 노론임에도 불구하고 노론 벽파는 시파를 철저하게 권력에서 제외합니다. 당연히 붕당의 그 연원이 틀렸었던 남인과 소론도 당연히 제외됐겠죠. 거기에다가 제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던 바로 이런 사람들조차도 절대로 권력을 가질 수 없게끔 아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제외를 시켰다는 것이죠. 이들은 과거에 합격하기도 어려웠지만 과거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이런 요직, 비변사에 관련된 높은 관직에는 오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권력에서 배제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장악한 이 권력을 나라를 위해서 운영한 게 아니고 사적인 이익,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권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는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이 일어나느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관직을 사고 팔게 된 것입니다. 매관매직이라고 부르죠. 원래 관직을 얻으려면 과거 시험을 치렀어야 했는데 과거를 치르지 않고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보통 감사 자리라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하자면 도지사이고 당시 정식 명칭은 관찰사였습니다. 감사 자리는 5에서 6만 냥의 거래가 되었고 일반 사또, 이제 수령이 정식 명칭이죠. 수령은 보통 2만 냥에서 3만 냥의 거래가 됐습니다. 19세기 후반에 1800년대 말기쯤에 쌀 한 가마가 보통 세냥에서 좀 올랐을 때는 6냥까지 올라가니까 2만 냥에서 3만 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사또가 됐는데 백성을 위해서 아주 청렴하게 그 고을을 운영할까요? 아니겠죠. 그만큼 돈을 들였으니까 여기에 어떤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보통 뭐 한 서너 배는 아주 청렴한 것이었고 대표적으로는 뭐 한 수십만, 수십 배 정도를 늘려서 거둬들이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탐관오리라 그러죠. 아주 탐욕스럽고 대단히 더러운 관리다라는 뜻이에요. 더러울 오자를 써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거둬들이냐? 전부 다 세금의 이름으로 거두어들입니다. 세금은 당시 토지에서 거둬들이는 전정과 군포를 걷는 군정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빈민구제책이었던 황곡조차도 세금처럼 거두어 들이면서 전정, 군정, 황곡이라는 삼정이 문란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각종 세금을 전부 내고 나면 농민층은 사실상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굶어 죽어야 했었죠. 시간이 갈수록 빈민층은 완전하게 농민층은 빈민층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조선 후기에 일정한 자본을 집적하고 있었던 상인들이나 부유한 농민들이 있었어요. 이 자본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서구 세력이 몰려왔을 때 서구의 자본주의에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었던 만큼의 성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자본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들을
국가의 발전의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수탈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본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들이 다 가져가게 되죠. 사실상 자본주의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도 정치의 피단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지요. 자, 다음은 삼정의 문란의 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먼저 원래 규정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전세인 경우에는 원래 토지 1결당 영전법에 의해서 4말씩 징수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대동법 실시에 의해서 대동미를 12말을 거뒀어요. 그래서 말과 두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훈련 도감에서 삼수병을 훈련시켰잖아요. 그 삼수병은 급료를 줬었다고 그랬죠. 기억하죠? 이들에게 줄 월급이라는 거죠. 일종의. 이것을 토지에서 삼수미세 그래서 2.2말씩을 거두어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됐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 균역은 군포를 원래는 1년에 2필씩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절반을 줄여서 한 필씩으로 낮추어 준 제도가 균역법입니다. 당연히 부족한 것이 있겠죠.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 1결당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2말씩을 거뒀어요. 그보다 더 부족한 것은 뭐 선무공간포니 또는 왕실로 들어가던 어장세, 염세, 선박세 뭐 이런 것들로 보충했다 그랬죠. 그러면 총 전세에서 내야 될 세금은 얼마냐? 1결당 20.2마를 내면 됐어요. 군포는 한 필씩을 거뒀다고 방금 말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황곡은 세금이 아니었어요. 바로 빈민구제책으로서 굉장히 배가 고팠던 봄 시절에 식량이 떨어지던 이 봄에 관청에서 미리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빌려줘서 가을에 갚게 한 제도였는데 이때 약간의 이자를 갚게 했었거든요. 그 이자가 모곡이라 그래가지고 전체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조금만 더 붙여서 걷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황곡인데 이 세 가지의 세금 제도를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들이 지들 마음대로 막 걷었다는 거죠. 전세를 보면 진결이라는 것은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농사 짓지 원래는 농사를 짓기는 지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년 농사를 못 짓게 되면 황폐해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진결도 거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냈던 이 20.2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 것을 우리가 도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문제가 된 게 은결인데 사또하고 좀 힘 있는 자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조세대장에서 아예 빼버리거나 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부족한 만큼의 전세를 바로 다른 농민에게서 더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예 경작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황무지인 땅조차도 증세를 하는 것을 백지증세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포인데 인징, 동징 이게 뭐냐면 도저히 세금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농민들이 많이 밤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버리고 나면 그 농민이 내야 할 몫을 그 이웃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족징이라는 것은 친족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백골증포는 이미 죽어가지고 없는 남자한테 부과를 해가지고 포를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구첨정이라는 게 뭐냐면 황구 그러니까는 입이 빨갛다는 거죠. 아기는 이빨이 없기 때문에 아기가 입을 벌리거나 웃거나 울면은 입 안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노랗게. 그래서 황구라고 그래요. 근데 아기한테도 포를 걷었다는 거죠. 원래 군포는 16세에서 60살까지 해당하는 양인 남자만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거나 또는 나이가 많은 60살이 넘은 사람에게는 군포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걷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황해도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맏아들, 맏아들은 이제 제사를 받들어야 되니까 맏아들은 그대로 놔두고 맞이는 그 밑에 태어나는 아들들을 태어나면은 바로 엎어놨다는 거죠. 아이들은 배로 숨을 쉬기 때문에
뒤집어 놓게 되면은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돼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 군포가 심각했습니다. 마감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걷어들이는 거죠. 몇 년치를. 다음 환곡이 있어요. 이 환곡은 빈민구제제도였는데 이자를 꼭 세금처럼 이렇게 걷어들이던 그러한 제도입니다. 폐해가 가장 극심했어요. 자, 봅시다. 얘를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몽땅 받아들이는 건 늑대라고 그랬고, 곡식을 빌려주고 창고에 있는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창고에는 일정 양을 비축해 두고 그 일정 양을 넘는 것은 빌려줄 수 있지만 그 일정 양은 절대로 빌려줄 수 없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빌려주고는 있는 것처럼 작성을 하는 것이죠. 허리나 반작이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제 쌀에다가 결을 섞어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흉년에는 보통 이 황곡을 갚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근데도 흉년인데도 이게 징수한 걸 탄정이라고 그러고 또 쌀결을 섞어서 대여하는 거 분석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반백이라고 불렀고 또 원래는 이 원래 책정됐던 이자보다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붙이는 걸 증고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환곡을 받아가지도 않았는데도 환곡을 가져갔다고 이자를 걷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백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환곡은 백성들이 내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전세, 즉 토지세에 얹어가지고 징수를 해요. 이걸 우리가 도결, 가결 그러죠. 여기 나왔죠, 도결. 그런데 이걸 지주가 내냐 그것이 아니라 소작을 했던 소작농에게 지주들이 전부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농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농민들은 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안 죽고 살았나 하고 기가 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농민들에게 많은 것을 걷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도결, 가결 같은 경우에는 황곡 폐단은 아주 총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삼정문란의 표본이었고요. 자, 이것으로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을 마치겠습니다.